안녕하세요. 평범한 70대 여자입니다. 자식 농사 성공한 거 자랑 좀 해볼까 하고 찾아왔어요. 부모로서 해준 것도 없는데 훌륭하게 혼자서 잘 큰 아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그냥 잘 커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아들이 70년 인생 가슴속에 쌓여있던 한을 시원하게 풀어줬거든요. 이 나이 먹으니까 주변에 가까이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친구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자랑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자주 보던 유튜브 채널에나 제 사연 얘기해볼까 합니다. 제가요, 남편 하나만 보고 시집을 왔어요. 요즘엔 40이 가까이 먹고 시집 안 간 아가씨들 많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20대 중반만 돼도 슬슬 노처녀 소리를 듣기 시작했을 때였으니까요. 전 30살 가까워져서야 시집을 갔으니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제가 그렇게 나이를 다 먹을 때까지 시집을 못 갔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 살림 미천이었거든요, 제가.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전 다시 태어난다면 부자로 태어나고 싶지도 대통령으로 태어나고 싶지도 않고 제 남동생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머슴같이 자란 이 큰딸과는 다르게 남동생은 부모님이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웠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까지 셋이같이 키운 거죠. 옥순아, 아유 이번에 명철이 소풍 가는데 옷 사야 되니까 돈 좀 더 붙여라. 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소풍 가는데 내가 이렇게 돈 달라 소리를 하기 전에 미리미리 돈을 더 붙여야지. 하여튼 넌 가만히 보면 애가 좀 이기적인 구석이 있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일하러 갔어? 힘들게 지내고 있는 가족 생각도 좀 해야지. 그놈의 명철이. 엄마 자식은 명철이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도 명철이 학원 보내야 한다고 돈 붙이라고 했지. 명철이 책 사야 한다고 돈 붙이라고 했지. 왜 나중에 명철이 유학 보내자고 유학비도 대달라고 하겠어. 내가 버튼만 누르면 돈 나오는 자판기인 줄 알아? 뭐? 아이고 기가 막혀. 너 여태까지 내가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했던 거 그거 돈 내놓으라는 소리 한 적 있어? 그동안 키워줬으면 감사한 줄 알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그래야지. 그게 그렇게 억울해가지고 지금 엄마한테 싫은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소용 하나도 없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내가 자식이긴 해? 이게 자식이야? 머슴이지? 제 나이 또래 여자들이 그렇듯 저도 대학은 꿈도 못 꿨어요. 아직까지 영어로 써져 있는 간판이나 메뉴판은 잘 읽지도 못해요. 부모님한테 뭘 하고 싶다고 말만 하면 척척 나오고 척척 해주는 남동생이 그 당시엔 어찌나 부럽던지요. 나도 다음 생엔 뭐라도 달고 나와서 저렇게 사랑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하러 공장으로 들어갔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이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었겠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그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집안 밥벌이 하는 사람 있으면 기특해 하기는커녕 내가 번 돈, 내 돈, 네가 번 돈도 내 돈 하면서 손을 마구 벌려대니까요. 어쩔 땐 가족이지만 참 뻔뻔스럽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는 손도 다 부르터가지고 손에 바르는 크림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워서 다 트고 피가 나고 하는데 내가 어디 부잣집 시집가서 행복하게 놀고 먹는다 생각하고 맡겨놓은 돈 찾아가듯이 돈 내놔라 하는 식구들이 얼마나 밉던지요. 그치만 한 번도 가족들의 그런 도움 요청을 거절하거나 무시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식구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식구니까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고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미련하죠. 나이를 먹고 나서도 시집을 못 갔던 것도 가족 때문이었어요. 엄만 젊을 때부터 자기 손으로 돈 한 번을 벌어본 적 없지. 아버지는 공사판에 나가서 일을 하셨는데 그마저도 제가 돈 벌기 시작하면서부턴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쑤시다 하면서 일을 빼버리기 일쑤였고요. 믿는 구석이 있고 비빌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책임감 없이 살았던 거겠죠. 본인들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큰딸이 어떻게든 집안을 끌고 나갈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 아무리 돈을 벌어도 밑 빠진 독에 열심히 쌀을 부어대는 것처럼 제 손아귀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젊은 날을 살고 있었으니 연애 같은 건 사치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도 전쟁통에도 사랑이 꽃핀다는 말 있잖아요.
저도 젊은 날엔 진지하게 연애를 했던 사람도 있었고 노처녀 소리 듣기 전에 시집갈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제 혼사길을 망친 것도 가족들이었어요. 가족들한테 그렇게 돈을 뜯기고 있는 와중에도 제 결혼 자금 마련한다고 몰래 저축을 해놨던 돈이 있었거든요. 딴 주머니를 찬 이유도 저 결혼할 때 가족들이 정말 한 푼도 안 도와줄 것 같아 그랬어요. 이 돈을 가지고 사랑했던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었는데 그 남자 저희 집에 인사 한번 오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아무래도 결혼은 아닌 것 같다 헤어지자 이별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인사 온 날에 하필이면 아나무인으로 자라온 남동생이 술을 마시고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 이빨이 부러져가지고 합의금을 물어주네 마네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합의금은 어디서 마련했냐고요? 다들 예상하는 것처럼 제 호주머니에서 마련하려 들었죠. 결혼할 남잔 그 꼴을 다 봤고요. 너 이렇게 번듯하게 결혼할 남자까지 있으면서 네가 돈을 한 푼도 안 모아놨다고? 그럼 결혼은 무슨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봐요. 그쪽도 식구 될 사람이면 얘부터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이제 결혼하고 남은 처남 될 사람인데 처남 될 사람이 깜빵 들어가는 꼴을 그냥 가만 보고 있을 거냐고. 남자들끼리 싸우고 시비 붙다 그런 사고도 좀 칠 수 있지. 싸우긴 같이 싸웠으면서 지가 더 얻어맞고 나니까 억울해가지고 일부러 비싸게 합의금을 부르는 거라고 지금. 못 들은 걸로 해요. 엄마,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날 먹고 길에서 쌈박질하고 다니는 게 그럼 잘하는 일이야? 뭐가 자랑이라고 인사하러 온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떠벌리냐고. 돈 없어. 엄마 말대로 이거 나 결혼할 돈이란 말이야. 먹고 죽어도 없어. 알아서 해, 제발. 결혼할 남자가 인사를 왔다는 것도 잊어버렸는지 엄만 제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탁 내리치면서 너처럼 이기적인 애는 처음 본다고 욕지거리를 하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셨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눈물이 뚝뚝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 집을 나오기 전까진 계속 이 꼴을 보고 살아야겠구나. 순간적으로 비참한 기분이 확 들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 이놈의 집구석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죠. 그렇게 이별 통보를 당하고 그냥 제 처지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식구들 뒷바라지나 하고 살다 끝나겠구나 하고요. 제가 답답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식구들이 그 모양으로 생겼으면 하루빨리 집을 나와서 너 혼자라도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왜 매 맞고 사는 마누라들이 그 집에서 도망 나오면 그만인데 꾸역꾸역 맞으면서 계속 버티곤 하잖아요. 저도 그런 집에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사람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수긍해버리게 된 것 같아요. 미련하기 짝이 없죠. 그렇게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처럼 계속 살다가 정말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곤 있지만 말 한 번 섞어본 적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전 오히려 가족 생각 안 하고 이곳에서 일을 할 때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었던 겁니다. 바로 저희 남편이요. 남편을 처음 보게 된 것도 잠시 쉬러 온 공장 뒤편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통화 내용이 너무 저 같아서 그래서 눈길이 갔던 거고요. 그놈의 돈, 사고 친 건 그놈인데 왜 뒷수습은 내가 하고 있냔 말이야. 난 충분히 도와줄 만큼 도와줬어. 내가 무슨 연습용으로 태어난 자식이야? 용원이 그 자식이 대체 뭐라고? 버럭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모습이 꼭 저 같더라고요. 얼떨결에 남편과 눈이 마주치고 남편은 여태까지 통화한 내용을 다 들었냐면서 머쓱하게 자기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기는 평생 동생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다고요. 세상에 나랑 이렇게 똑같이 사는 사람이 또 있구나 하고 서로 사는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친해지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조금 더 낫게 사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판국에 시댁이고 친정이고 질질 끌려다니는 두 사람이 만났으니 답도 없죠 뭐. 순탄치만은 않은 결혼 생활일 거라 생각했지만 시작부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네가 가져가네 내가 가져가네 하고 싸우질 않나. 이기적인 두 집안이 만났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죠. 제가 저희 집이랑 손절하게 된 계긴 아들을 가지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이를 갖게 됐어요.
축복할 만한 일이잖아요. 시집 올 때부터 남편과 비슷하게 저를 찬밥 신세로 대했던 시댁도 아들이 생겼다는 소식에 내심 기뻐해 주셨는데 가장 축복받고 싶었던 친정에서 오히려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니 아이를 가지면 축하한다고 친정엄마가 이것저것 사주시고 용돈까지 주신다는데 저희 친정엄만 한 번도 손주를 위해 뭘 해주신 적도 없으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서 그런지 아이 가졌을 때 좀 힘들었거든요. 입덧도 심해서 뭐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자연분반을 시도하다가 죽겠다 싶어서 제왕절개해서 아이를 낳았고요. 그래도 애 품에 안으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고 내가 얘를 보려고 그동안 죽도록 고생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다 풀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산후조리원도 원래 안 들어가려고 했던 걸 병원에서 아무래도 몸 제대로 푸는 게 좋을 것 같다 먼저 얘기를 해서 들어간 거예요. 셀쭉한 성격의 시어머니도 제가 애 낳으면서 고생한 거 아니까 오셔서 수고했다 한마디 건네고 가시는데 정작 저희 친정엄마요. 애 낳을 땐 와보지도 않고 산후조리원 들어간 지 며칠 안 돼서 한다는 소리가 돈 좀 있네요. 잘난 제 동생이 또 사고를 친 거죠. 산후조리원까지 들어온 거 보면 조서방이 그래도 꽤 잘 버는 거 아니니? 안 그러면 너희 살림에 이런 데를 어떻게 들어오겠어? 손주까지 봤는데 축하한다고 시댁에서 뭐 챙겨준 건 없다니? 엄마, 지금 여기 앞에 누워있는 것도 엄마 딸인 거 알고는 있지? 축하한다는 말은 기대도 안 했어. 고생했다고 그런 말 한마디는 해줄 줄 알았지. 나 진짜 엄마 친딸 맞긴 맞아? 아, 나도 불안해서 그런다, 불안해서. 너 이렇게 애 낳고 나서 우리 집에 생활비 보내는 거 싹 다 끊어버릴까봐, 어? 애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안 도와줄 궁리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밉고 싫어도 명철이 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야. 집안에서 아들이 자리를 딱 바로 잡고 있어야 집안이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든 있으면 일단 도와. 없어. 없다고. 엄마도 엄마 자식 돌보겠다고 그 답도 없는 놈 싸고 두는 거잖아. 이제 이런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나 여태까지 우리 집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면서 살았어. 여기서 더 바라는 거 엄마 진짜 양심 없는 거야. 나 자식으로 생각하긴 했으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이런 소리 하러 찾아오지도 마세요. 나도 이제 내 자식 챙기면서 살 거니까. 엄마는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키워놨더니 어떻게 자기 부모한테 이런 소리 할 수 있냐면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면서 난리를 피우셨고 전 정말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여태 바보같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뒤로 넘어가게 생기니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를 조리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한참 후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한숨을 푹 쉬면서 돈 줬어 하고 물으니까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밉고 싫어도 당신 식구인데 어떡하겠어.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서 챙겨드리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라고. 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 마지막으로 도와드리는 거라고. 당신도 내심 신경은 쓰였잖아. 이 세상에서 나만큼 당신 마음 잘 아는 사람 어디 있겠어. 그런 비참한 순간에도 남편은 끝까지 제 마음을 헤아려 줬어요. 친정엄마도 그 난리를 피우고 간 게 창피했는지 그 뒤로 더 이상 동생을 도와주네 어쩌네 하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랑 어떻게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그래도 가족인데 끝까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끊어내려 마음 먹으니 생각보다 금방 끊어버리는 게 가족의 인연이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가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어요. 시댁에서 남편도 똑같은 취급을 당하며 살아왔다는 거요. 애까지 있으니 구박이 좀 덜할 줄 알았는데 친정에서 시댁으로만 옮겨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달부터 애 보는 비용을 좀 올려줘야겠다. 너네 애 봐주다가 내 허리 디스크가 다 터지겠어. 애까지 막혀놓고 시댁에서 편하게 눌러앉아 살고 있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다음 달에 둘째가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온다는 소리 들었지?
직업이 의사란다, 의사. 안 그래도 괜히 우리 애 기죽을까봐 걱정인데 인테리어 공사 한번 하든지 해야지. 어머님, 무슨 집 보고 시집 오는 것도 아닌데 인테리어 공사는 너무 과해요. 애 봐드리는 비용에 생활비까지 해서 저희 월급엔 정말 최대한으로 해드리고 있는 건데 모자라다고 하시면 없는 살림에 결혼하고 애부터 가진 저희 잘못도 있죠. 도저히 나가서 살면서 제가 일을 관두고 애까지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아서 애 낳고 몸도 제대로 다 못 풀고 다시 나가서 일을 시작했고 시댁에서 결혼 생활하면서 시어머니께서 제가 일을 나가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무급으로 봐주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나이 드신 시어머니한테 애를 덜렁 맡겨놓고 나가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애 봐주시는 값이며 생활비며 돈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돈이 수중에 모일 틈이 없었죠. 뻑하면 저렇게 5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돈이 모자라다 돈을 더 달라 요구를 하셨으니까요. 다 박차고 나가버리기엔 겁이 너무 났거든요. 그렇게 힘든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어머님 눈에 성에 안 차는 며느린 저 하나뿐이었나 봐요. 시어머니한테 예쁨 받고 싶어서 시집 온 건 아니었지만 막상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 귀한 며느리처럼 아끼고 예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게 참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평생을 차별받고 자랐었는데 마누라까지 동서한테 밀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 미안하기도 하고 남편은 또 남편대로 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취급 받으면서 사는 것 같아서 맨날 미안해만 하고 다 서로 자기 탓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똑같은 며느리인데 시어머니 눈에 의사 며느린 귀한 며느리, 공장 다니는 며느린 천한 며느리 그렇게 보였나 봐요. 더 억울한 건 동서도요. 자기가 시댁에서 귀하게 예쁨 받은 걸 아니까 절 은근히 무시하는 티를 내더라고요. 동서한테 이런 말 쓰고 싶진 않지만 너무 여시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누가 그래요. 맞이는 하늘이 내리는 거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그 말이 죽기보다 더 싫었습니다. 부릴 놈이 여럿이면 한 놈한테만 꼭 멍해고 굴레고 씌워주는 거라고 시어머니가 입에 달고 사시던 말이었거든요. 네가 맞으니까 내가 널 믿으니까 그래서 제사도 바쁜 의사 며느리한텐 시키지도 않고 저만 그렇게 불러내서 잡들이를 하셨어요. 동선 더 꼴보기가 싫은 거죠. 차라리 아예 무시라도 했으면 그냥 얌체처럼 일만 안 하는 며느리였으면 제가 대놓고 미워하고 싫어하기라도 했을 텐데 그냥 동서 옆에 있으면 제가 한없이 작아지고 모자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아무래도 저 이번 설에도 음식장만 못할 것 같아요. 병원에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어머님한텐 얘기를 해뒀었는데 아무래도 형님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요. 이거 받으세요. 좀 넉넉하게 챙겼거든요. 음식 장만하시는데 보태시고 남은 건 형님 쓰세요. 저 이걸로 차례 못 지내는 거 퉁 쳐주시는 거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바쁜 걸 어쩌겠어요. 매번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차례며 제사며 번번이 빼먹으면서 꼭 저한테 돈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사는 게 어려운 걸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돈 거절하지 못하고 받을 거 뻔히 아니까요. 동서한테 고맙다는 소리 할 때마다 어찌나 자존심이 상하던지요. 마음속으론 하나도 고맙지가 않은데 천진난만하게 돈 봉투를 내밀던 의사 동서가 너무너무 밉고 싫었습니다. 이거 봐라. 둘째네 집에서 과일을 이렇게 크고 좋은 걸 보내주셨어. 지난번에 선물해주신 버섯도 그냥 아주 잘 먹었는데 어쩜 이렇게 절마다 예쁜 것만 골라가지고 챙겨주시는지. 하여튼 며느리 복이 영 없는 건 아닌가 보다. 아이고. 얘 뭐하고 있어? 과일 깎아가지고 내와라. 어머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며느리예요. 왜 저만 그렇게 미워하세요? 제가 공장에서 일해서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하는 그런 모자란 며느리라 그러세요? 네, 저희 친정 짐덩어리 같은 분들이라서 시집 와서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저 친정 모자라서 하는 거 없다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철마다 좋은 거 있으면 제일 먼저 어머님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어머님 저한테 고맙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저도 동서처럼 똑같이 잘했어요. 동서보다 어머님한테 더 잘했어요. 그런데 왜 저만 미워하세요? 왜?
오랜 세월 마음에 안고 살면 병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의 명절에도 똑같이 선물을 했는데 동서가 사과 한 박스 선물을 하면 저는 배 두 박스를 가지고 오는 그런 며느리였는데 저한텐 고맙다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고 멀뚱 서 있는 저한테 과일 깎아오라 시키시는 어머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저도 빽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귀 떨어지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셨죠. 참고 참다가 겨우 한마디 한 건데요. 이게 미쳤나? 어디 시어머니한테 언성을 높여? 그래, 네가 모자라 그런다. 어? 똑같이 생겨 먹었어야 똑같이 예뻐해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모자란 며느리인 걸 어떻게 똑같이 안 예뻐해 준다고 시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 아무리 못 배워도 그렇지.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요. 왜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질러요? 우리 엄마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면서 입만 뻐끔거리고 계시는데 저희 아들이요. 그 조그만 게 뭘 안다고 제가 서러워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니까 제 앞을 막고 서서 자기 할머니한테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엄마 괴롭히지 말라면서요. 정말 서럽고 힘든 결혼 생활이었지만 힘들 때마다 그 조그만 등을 보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엄마처럼 아빠처럼 차별 안 받고 자기 능력 다 펼치면서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을 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정말 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참 하늘도 무심하시죠. 그렇게 평생 동생한테 치이면서 산 사람 가져갈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빨리 데려갔는지. 아들이 맨날 저희 남편 붙잡고 아빠 크면 비싼 자동차며 집도 사주고 호강시켜준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정작 비싼 자동차, 좋은 집 받지도 못하고 노래만 듣다가 남편이 먼저 훌쩍 떠나버렸어요. 여보, 나 정말 억울해서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눈 좀 떠봐요, 제발. 이렇게 두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 나 혼자 애 어떻게 키우라고. 이렇게 맘대로 가버리는 거야. 자동차 사고였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도중에 숨이 꼴딱 넘어가가지고 남편 임종을 지키지도 못했어요. 애가 아직 대학도 못 갔는데 벼랑간 과부 신세 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요. 그것보다 더 서러운 건 남편이 그렇게 일찍 가버린 것이 꼭 내 탓인 것처럼 원망하는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가면 마누라가 그 욕을 다 먹는다잖아요. 전 열심히 살고 효부 노릇한 것밖에 없는데 정작 화살은 고스란히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여편네라고요. 너는 시집을 오고 나서 한 번도 나한테 도움이 된 적이 없어.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뻔뻔하게 숨을 쉬면서 살 수가 있냐, 응? 나였으면 미안해가지고 그냥 콱 혀 깨물고 따라가. 내가 너 아주 시집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뭐 하나 제대로 해온 것도 없이 맨몸으로 시집 와가지고는 살림 늘릴 생각은 안 하고 내 아들까지 잡아먹어, 어? 어머님,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요. 제가 왜 한 게 없어요? 매번 차례 지내고 제사 모실 때 어머님이 부려먹을 거라고 제일 먼저 연락한 것도 나고 저 며느리로서 최선 다해서 살았어요. 어머님 아들이 명줄 짧아서 일찍 간 거 저한테 미안해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남편 잃어서 서럽단 말이에요. 세상 천지에 나보다 더 서러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고요.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시어머니와 대판 싸웠다니까요. 나는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로 하늘이 무너진 것만 같고 속이 상해 죽겠는데 우리 집이 매일 가난한 것도 내 탓,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도 다 내 탓. 저희 시어머니는 참 속도 편하시겠더라고요. 살다가 뭐 안 풀리는 거 있으면 모자란 며느리 핑계 대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내 가슴에 그렇게 대못이 박히는 줄 알기나 알라나 모르겠어요. 며느리 가슴에 대못 박히는 거 걱정하는 시어머니면 나한테 그렇게 야박하지도 않았겠죠. 장례식장에서 서러운 마음에 혼자 눈 감고 우는 소리도 못 내고 어깨만 들썩거리면서 울고 있는데 손 하나가 뒤로 쓱 오더니 어깨를 토닥토닥 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요. 새벽에 깨가지고 자기 엄마가 나쁜 꿈이라도 꾸고 있을까 봐서 그 어린애가 뒤에 와서 등을 토닥이는데
자식이고 뭐고 싹 다 등지고 나도 그냥 편하게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등 위에 올라가는 애기 손을 느끼고 정신이 퍼뜩 차려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 생각을 해야지.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애 데리고 잘 살 생각을 해야지 뭐라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장례식장에서도 자기 엄마한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가만 안 놔두겠다고 저 막아서고 소리 지르는데, 그래, 얘는 어떻게든 지 엄마 살려볼 생각을 하는데 엄마란 인간이 아들 두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나 하고 참 한심하다 하고 정신이 퍼뜩 차려지더라고요. 큰 꿈도 아니잖아요. 이제 세상에 남편을 기억할 수 있는 거라곤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이랑 둘이서 손맛 붙잡고 잘 살아봐야겠다 마음 먹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꿈도 아닌데 그거 하나 이루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마누라랑 아들 혼자 남겨놓고 먼저 가버린 게 굉장히 미안했는지 사고로 나온 보험금이랑 위로금이 꽤나 컸어요. 이 돈이면 그래도 아들 대학까지 보내는 건 어려움이 없겠다 싶어서 참 염치 없게도 안도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기어이 그 돈까지 뺏어 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랬냐고요? 아니요, 서방님이요. 49제도 안 지났는데 공증받은 계약서라고 뭔 계약서 하나 들고 와가지고는 제 앞에 턱하니 내미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남편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금이니 뭐니 그거 동서 새 병원 얻는데 보태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아우, 서방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제가 아무리 못 베어먹고 무식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편이 자기 마누라랑 아들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마누라랑 아들한테 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재수 씨한테 돈 보태겠다고 계약서를 쓰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아직 이 사람은 49제도 못 지냈어요. 이딴 가짜 문서 들고 와가지고 들이미는 게 양심은 있으세요? 서방님은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요? 동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형님, 저희라고 이거 내밀면서 마음 편하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버님이 이 사람한테 돈을 꾼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보험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갚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던데요.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자고요. 원래 가족끼리 돈 문제는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희라고 이런 소리 하면서 마음 편하겠어요? 이거 우리 아버지 필체도 아닌 것 같은데 작은 아버지가 어디 문서 위조로도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진 절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서에 도장 찍으실 분이 아니라고요. 조그만 놈이 뭘 안다고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딴 문서를 위조하겠냐고. 야, 이놈아, 이것도 니네 아버지가 다 쓴 거고 이 밑에 니네 아버지 도장도 떡하니 찍혀있는데 어디 와서 발뺌을 하려고 그래? 형수님, 내가 이런 어린애한테 도둑놈 취급이나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내가 뭐가 아쉬웠어요? 진짜로 법정 가서 크게 한번 다퉈보시겠어요? 계약서를 뺏어들고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아무리 봐도 남편 필체라고 하긴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게 있었어요. 지금 같았으면 제대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경찰서에 서방님을 끌고 가서 난동을 피웠겠지만 그때 제가 너무 무식하고 아는 것도 하나 없고 마음만 약해서 있을 때라 손을 쓸 도리가 없더라고요. 부자인 동서네가 변호사까지 어디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 변호사가 판례를 설명해 준답시고 매일같이 문을 두드리고 협박을 해대는데 당장이라도 그 돈을 안 내놓으면 집이고 뭐고 다 빼앗아 가버릴 거라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겁박하고 하니까 결국에 그 돈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때 들어온 돈은 남편 장례 치르라고 고스란히 다 빠져나가고 혼자서 죽어라 일을 해서 아들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서럽고 힘들던지요. 그래도 아들 키워야 하니까 자기 아버지 닮아서 머리 똑똑하고 잘난 내 자식 대학은 보내야 하니까 매일같이 바늘로 허벅지를 쿡쿡 찌르는 심정으로 겨우겨우 눈물 참으면서 매일같이 일을 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동선 그렇게 뺏어간 돈으로 번지르르한 병원을 짓고 원장님 소리 들어가면서 살고 있는 꼴을 보니 속이 상해 죽겠더라고요. 내가 돈이라도 많았으면 이놈의 며느리짜리 때려치우고 진작에 아들 데리고 나가서 살았을 텐데 당장 먹고 살 데 없어지면 비빌 구석이 시댁 하나밖에 없는 터라서 마음이 더 골마 터졌죠.
엄마, 나 합격이래요. 고려대 법대에 합격했다고요. 내가 꼭 검사돼서 작은 아버지랑 작은 어머니랑 제대로 죄값 치를 수 있게 할 거예요. 우리 이제 억울할 일 없어요, 엄마. 세상에, 우리 아들 너무 잘했다. 진짜로 잘했어. 하늘에서 아버지도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대학 가서 호강시켜주겠다고 아들이 그런 소리를 하면 좀 기다려줄 것이지. 그런 제 인생에도 유일한 희망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똘똘해가지고 영재 소리 들으면서 자랐던 앤데 그때 아버지 장례 치르고 자기도 속으로 뭔가 느낀 게 있었는지 저한테 힘든 내색, 슬픈 내색 한 번을 안 하고 조용히 공부만 하더라고요. 너 대체 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법대 들어가서 검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죠. 왜 되고 싶냐 그러니까 장례식 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 모습 보고 너무 억울했다고. 그래서 다시는 안 당하고 살고 싶어서 제일 높은 자리 한번 올라가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원망스러운 내색 한 번을 안 하더니 참 바르게도 커줬구나 고맙기만 했죠. 아들이 고려대 법대에 합격했으면 현수막을 걸어도 모자랄 판국인데 이게 참 돈이 없고 가난하면 마음이 다친다고요. 자랑스러운 아들 등에 업고 대학까지 가는 꽃길을 깔아주고 싶은 것이 엄마 마음인데 제 마음은 그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필이면 딱 그 시기에 퇴근길에 발을 접질리면서 일을 쉬고 있었고 당장 수중에 있는 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긴 택도 없었거든요. 대학 갈 생각에 잔뜩 들떠있는 아들을 보는데 마음이 무거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아들의 꿈을 꺾고 싶진 않았지만 지금 당장 그 꿈을 이뤄줄 수 있는 뾰족한 수도 없어서요. 같이 일을 했던 회사 동료며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다 돌려봤지만 다들 어렵게 사는 건 마찬가지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전화가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조용히 통화를 한다고 했는데 아들이 옆에서 그걸 다 듣고 있었나 봐요. 아들한테만큼은 이 힘든 사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엄마, 나 당장 대학 안 가도 괜찮아. 머리 좋은 게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 조금 더 하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좀 하다가 등록금 낼 돈 모이면 그때 대학 가면 되지. 고려대 법대까지 합격했다고 과외 구한다고 써붙여 놓으면 자기 자식 가르쳐달라고 줄을 설걸. 딱 1년만 과외 열심히 해도 대학 등록금은 충분히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해. 내가 사정도 모르고. 네가 미안하긴 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대학은 꼭 보내줄 테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 아무래도 너희 작은 엄마한테 한번 다녀와야겠다. 원래 곳간에서 인심 나는 법이라고. 네 작은 엄마가 우리 집에 빚진 것도 있으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면 네 등록금 정도는 그냥 내주겠지. 엄마, 그럼 나도 같이 가요. 내 대학 등록금 부탁하러 가는 건데 엄마 혼자 가는 건 말이 안 되지. 돈 빌릴 사람이 가서 부탁드리는 게 그게 도리인 것 같아. 같이 가요. 그때 머릿속에 동서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웃기죠. 제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도 동서인데 그 당시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동서밖에 없다는 게요. 부탁을 하러 가는 와중에도 자존심이 그렇게 상해가지고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며 결혼하고 나서 선물 받은 목걸이에 반지까지 다 하고 그렇게 동선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끝까지 너는 안 따라와도 된다고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아들이 뭐가 걱정이 됐는지 몰라도 저랑 같이 가겠다고 먼저 나섰어요. 어머 형님,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어머 너도 같이 왔니? 얘기 들었다. 좋은 대학 합격했다면서. 뭐 아들 좋은 대학 합격시켜서 자랑이라도 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동서는 좀 못마땅해 하는 눈치긴 했어요. 그렇게 아들을 원했었는데 그 집에선 딸내미만 둘 나오고 지 엄마가 의사면 머리가 좋을 법도 한데 둘 다 서방님을 쏙 빼닮았는지 둘 다 학교 들어가서 뒤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들 둔 엄마인 제가 가뜩이나 더 꼴보기 싫었겠죠. 뭐 자기 속 뒤집게 자랑하려고 온 거냐고 비꼬는 소리에도 별다른 대꾸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건 저였으니까요.
마지못해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선의 집에 앉아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꺼냈어요. 동서, 내가 살면서 동서한테 한 번도 이런 부탁 한 적이 없었잖아. 그래도 동서도 자식 가진 부모인데 내 심정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부탁하려고 왔어. 얘가 법대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조금 모자라서 그래. 그냥 달란 소리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꼭 그 돈 갚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아니라 돌아가신 애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돌아가신 아주버님을 제가 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까지 앞세워가지고 저한테 구걸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세상이 원래 그런 법이에요, 형님. 돈이 없으면 애 대학 못 보내는 거지. 원래 돈 없는 사람들 꿈 많이 포기하고 살아요. 아니,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나와가지고 좋은 꿈 꾸면서 사는 게 그게 오히려 사치 아니에요? 사치는 부리지 마셔야죠, 형님. 아니, 동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내 남편 그렇게 되고 나서 남편이 물려준 돈 10원짜리 한 장까지 동서네가 탈탈 털어가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하면 먼저 간 우리 남편한테 천벌 받아, 천벌. 저도 열이 받아가지고 동서를 확 밀치고 큰 소리를 냈어요. 그냥 달라는 소리도 아니었고 그 돈 없어도 아무런 해도 없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사정에서도 저한테 도움의 손길 한번 내미는 게 싫다고 모질게 말하는 동서가 너무 미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둘이 맞다툴까 싶어서 말리고 있는데 아들이 말릴 새도 없이 동서가 자기 앞에 있던 물잔을 저한테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열이 받아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손을 번쩍 올리니까 동서가 빽 소리를 질러요. 넌 검사되고 싶다는 애가 네 작은 엄마 얼굴에 어디 손을 대려고 그래? 꼭 검사해야지만 철장 갈 수 있는 줄 알아? 내가 당장이라도 신고해서 너 콩밥 먹게 해줄까? 앞길 막아줘. 뭐 거지 새끼들이 와서 구걸을 하고 있어. 당장 내 집에서 안 나가? 동서, 진짜로 사람이 그렇게 못되게 사는 거 아니야. 진짜 후회할 거야. 아니, 내가 꼭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네, 그러세요. 후회하게 만드시든 뭘 하든 형님 마음대로 하시고요. 자식 앞세워서 구걸하러 오실 거면 다시는 저 찾아오지도 마세요. 100번을 오든 1000번을 오든 절대 안 도와줄 거니까. 그 와중에도 제 자식한테 혹여나 해코지라도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아들 손을 꼭 붙잡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거의 쫓겨난 거나 다름없었죠. 아들은 화가 나서 그놈의 대학 안 가면 그만이라고 씩씩거리고 전 이런 꼴을 가장 보여주기 싫었던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쪽팔리고 저 스스로한테 화가 너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못난 엄마 밑에 괜찮은 자식이 태어나서 고생만 하는 것 같고요. 저 때문에 아들이 꿈을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서 열이 받고 억울해 죽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 대학 못 갔냐고요? 아니요, 갔어요. 어떻게 갔나 싶으시죠? 다시는 찾아가기 싫었던 친정에 제 발로 찾아가서 그동안 내가 생활비며 뭐며 갖다 바친 돈을 내놓으라고 아주 깽판을 쳤습니다.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살았던 착한 장녀였는데 돈 안 줄 거면 배라도 째라고 난리를 치니까 뭔 일이냐 물으시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아들 등록금이 없다고 똑똑한 애인데 대학도 못 보내는 못난 부모 되기 싫다고 한풀이를 한참 했어요. 아무 말도 없던 친정엄마가 한 번도 저한테 뭐 해준 적이 없던 친정엄마가 그 말 한마디에 방에 들어가서 장롱을 한참 뒤지더니 통장이랑 도장을 저한테 툭 던지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저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얼떨떨하게 통장을 받아드니까 엄마가 저한테 그럽니다. 너 도와주는 거 아니고 조서방한테 빌린 돈 갚는 거라고요. 너 조리원 찾아갔다가 문전박대 당한 날 그때 조서방한테 받은 돈에다가 이자까지 쳐서 갚는 거다. 넌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자식 키우면서 울 일이 그렇게 없어. 그거면 애 졸업까지 시킬 등록금은 넉넉하게 될 거다.
너야말로 이렇게 부모한테 우는 걸 보일 거면 아유 다시 찾아오지 말어. 고맙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꾸벅 숙여가며 인사를 하고 통장을 들고 나왔어요. 친정 엄마에 대한 미운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그래도 정작 자식이 다 죽게 생기니까 손 내밀어주는 건 엄마밖에 없구나 싶어서 너무 고맙고 그래도 자식 대학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렇게 아들이 극적으로 대학을 가게 됐고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아들 아르바이트 한 번을 안 시켰어요. 과외든 아르바이트든 그런 거 할 시간 있으면 차라리 책 한 자를 더 읽으라고 그랬죠. 고생을 하는 건 나로도 충분하다. 아들은 절대 그 고생을 시키지 않아야겠다. 꼭 결심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 사법고시 준비하는 중에도 제가 나가서 일하면서 뒷바라지 다 했습니다. 아들은 미안해서 죽으려고 그러죠. 자기가 하루라도 빨리 시험에 합격해야 엄마 고생을 안 시킬 수 있는데 재수에 삼수까지 하면서까지 합격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고요. 그렇게 1, 2년 공부해서 금방 될 시험이었으면 괜히 뒤에 사자가 달리겠냐고 아들을 위로하면서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내 새끼. 엄마 네가 꼭 해낼 거라고 믿고 믿었어. 우리 아들. 그리고 결국 아들은 당당하게 시험에 합격해서 검사 임명장을 받아들게 됐습니다. 그 임명장을 받기까지 저와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지냈는지 예나 저나 잘 알고 있으니까 뜻깊고 벅찬 마음을 숨길 길이 없더라고요. 어디 좋은 데로 붙여줄 만한 연줄도 없는데 자기 혼자 열심히 고군분투한 덕분에 5년 만에 검사들이 다들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라던 중앙지검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루는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부르더라고요. 얘가 뭐 결혼할 여자라도 데리고 오려고 이러나 분위기를 잡나 싶었는데 저한테 자긴 20년 전에 복수를 꼭 해야겠답니다. 복수라니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뭔 소리야. 우리가 척지고 산 사람이 어디 있다고. 엄마, 나 검사된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억울한 마음 풀어드려야죠. 검사가 돼서 더 많은 것들 보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엄마, 그때 작은 아버지가 들고 왔던 계약서 혹시 아직 가지고 있어요? 어디다 안 버렸지? 그거 나 좀 주세요. 그 계약서야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벌써 20년 전에 다 끝난 일을 네가 무슨 수로 다시 들춰낸단 말이야. 아설아, 혹시라도 너 잘못되면 엄마 진짜 제명에 못 살아. 다 잊어버리자. 엄마,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도 그날 엄마가 거지 취급 당하면서 물까지 맞아갔던 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 그 와중에도 내 걱정만 하는 엄마한테 미안해서 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죗값 받게 해야겠어요. 혹시라도 그딴 인간들도 식구라고 감싸려고 드는 거면 그러지 마세요. 난 절대로 봐줄 생각 없으니까요. 그 인간들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하게 만들 거예요, 내가. 아들이 집에 와선 뜬금없이 20년 전에 절 물먹이게 했던 그 계약서를 좀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억울한 마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지만 그 계약서를 잘 놔두고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검사가 돼서 앞으로 이름 밝혀야 하는 아들 앞길에 똥물이라도 튈까봐 엄만 이제 진짜 억울한 거 하나 없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했는데 기어이 아들은 그걸 들고 엄마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벌써 20년이나 지난 일이라서 지가 아무리 검사 딱지를 달고 있더라도 설마 뭐 할 수 있겠어 생각했는데 며칠 후 아들과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바로 서방님과 동서였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찾아왔냐 하고 문을 열자마자 둘이 아주 사색이 돼가지고 제 앞에 무릎 꿇고 비는 것이 아니겠어요? 형님, 정말 진짜로 잘못했어요. 형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저나 이 사람이나 그 병원 망하고 나면 정말 깡통 차요. 아직 대출금도 다 못 갚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말 끝까지 말렸어요. 아, 그 짓도 이 사람이 다 하자고 한 짓이에요. 당신 미쳤어? 내가 언제 그러자고 했어? 당신이 절대로 걸릴 일 없다고 하면서 문서 위조니 뭐니 다 당신 머리통에서 나온 아이디어잖아. 이제 와서 혼자 살겠다고 내빼는 거야 뭐야? 형수님,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고 평생 형님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건과 하등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 갑자기 뜬금없이 두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그렇게 콧대가 높고 저한테 고개 한번 숙일 줄 몰랐던 사람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용서를 구하니까 저야말로 어안이 벙벙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을 보고 있으니까 밥을 먹고 있던 아들이 숟가락 탁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순간 전 저희 집이 법정이라도 된 줄 알았다니까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던 두 사람도 아들 눈도 못 마주치고 벌벌 떠는데 얘가 정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고소라도 했구나.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제가 두 분 때문에 검사 되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법정에 있잖아요. 못된 놈들이 죄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검사님. 한 번만 봐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고 살게요. 그리고 나서 그놈들요, 몇 년 있다가 또 죄 짓고 들어와서 똑같은 소리예요.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쁜 놈들이 하는 약속 절대로 안 믿거든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요? 다시는 그러지 말고 사세요. 두 분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난 관심도 없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억울한 거 풀어드리는 거니까요. 선처 없습니다. 돈도 많으신데 비싼 변호사 한번 섭외해 보시든가요. 저 이기려면 변호사들 한 트럭 데려와도 소용없긴 하겠다만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아주 기가 막혀요. 설마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필적 감정이니 뭐니 맡겨보고 나니까 이 계약서 자체가 완전히 가짜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하더라고요. 도장도 훔쳐다가 찍은 거고요. 심지어 그 당시에 동서가 절 협박하려고 섭외했던 변호사까지 찾아내서 제대로 된 증언까지 받아둔 상태로 두 사람을 고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이게요. 복수엔 원래 비싼 이자가 붙는 법이라고 그동안 동서가 병원에서 해왔던 불법 시술과 관련된 먼지들까지 한 톨도 남김없이 탈탈 털어서 두 사람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이더라고요. 설마 그럴까 의심은 했었지만 까보고 나니 정말 나쁜 놈들이라는 걸 깨닫고 저도 용서의 용자도 꺼내기가 싫어졌습니다. 아들 훌륭하게 잘 키운 덕분에 남편 억울함 이렇게 풀 수 있구나. 다행이더라고요. 양심도 없지. 그 짓을 하고 여기 와서 나한테 용서를 빌 생각을 해? 내가 그랬죠. 두 사람 천벌 받을 거라고. 내 아들 덕분에 천벌 제대로 받게 생겼네. 달게 받아요. 주방에서 물 한 잔을 컵에 가득 담아서 두 사람 머리에 그대로 부어줬습니다. 20년 전 제가 당했던 그대로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고 두 사람을 강제로 질질 끌어내서 쫓아내고 문을 쾅 닫았어요. 바닥에 흥건하게 고여있는 물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앙금이 싹 다 녹아버리는 기분이더라고요. 아들도 제 고생을 알아주는 듯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 전 실형 선고를 받았고 그 당시에 받지 못했던 보험금까지 민사소송으로 다 받아낼 예정이라고 해요. 나쁜 짓을 하면 천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당연한 세상의 이치를 전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 아들 앞으로도 그렇게 나쁜 인간들 싹 다 잡아 쳐넣으라고 댓글로 힘나는 응원 좀 팍팍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50을 목전에 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물리치료사라는 제 직업을 사랑하고 열심히 센터도 운영하면서 살고 있죠. 소명의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 직업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타인을 돕고자 하는 가치와 목표를 중요한 동기로 삼는 것. 요즘은 돈이 중요하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세상이라지만 여전히 소명의식이란 참 소중하고도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치료일에 권태감을 느끼거나 진상 환자분으로 이 직업을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우리 아빠를 떠올리곤 해요. 우리 아빠의 직업은 소방관이셨어요. 그리고 연차가 꽤 쌓여서 현장을 지휘하는 팀장 자리까지 올라가셨었죠. 벌써 20년도 더 된 얘기지만 우리 아빠는 소명의식으로 가득 찬 소방경이셨습니다. 늘 솔선수범해서 어려운 화재 현장에서 앞장서서 지휘를 하다 보니 소방서 삼촌들에게 신뢰를 받는 분이셨대요. 소방관의 표상처럼 희생정신이 강한 분이셔서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 바로 우리 아빠셨어요.
아빠는 또 엄마랑 절 유별나게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전 언니나 동생 없이 외동으로 자랐지만 자상한 엄마와 든든한 아빠와 친구처럼 지내서 외로운 줄 몰랐어요. 엄만 절 낳고 나서 2번이나 유산을 해서 그 뒤론 임신을 하지 않으셨대요. 제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전 정말 좋은 부모님이 계셨기에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입학 시험을 한 날 앞둔 어느 가을이었어요. 우리 아빠는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엄마와 전 소방서에서 알려준 병원에 찾아갔지만 아빠는 이미 이 세상뿐이 아니셨어요. 방화복까지 뚫고 다 타버린 커다란 검댕이의 모습으로 계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빠인지 분간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빠와 친했던 소방관 삼촌 혁재 아저씨가 엄마와 저에게 어떤 사고가 일어난 건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평소와 같이 화재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삼촌들은 아빠의 지휘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었대요. 아주 오래된 회사 빌딩이었는데 여기저기 구조의 소리를 듣고 한 분 한 분 인명을 구조해 나갔습니다. 거센 불길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고 화재는 점점 절정으로 치달아 건물이 일부 무너지는 현상이 생겨서 이제 화재 현장에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때 우리 아빤 아무래도 저기 사람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저기만 갔다가 금방 나올게. 위험해서 만류하는 삼촌들을 뿌리치고 우리 아빤 용감하게 다시 불길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걱정하면서 기다리던 사람들 앞에서 저기 겨우겨우 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신음소리를 듣고 구조해낸 한 아저씨였어요. 이분은 아빠가 주신 수건으로 입을 막고 비틀거리면서 겨우 화재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혹시 우리 강준희 소방경님은 못 보셨어요? 저를 구해주신 한 소방관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건물 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분은 나오지 못했어요. 우리 아빠는 그렇게 또 한 사람을 구해내고 정작 본인은 우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엄마는 이 큰 슬픔을 겨우 버텨내면서 아빠의 장례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이제 엄마와 저 둘뿐이고 처음 보는 장례식 장소가 생경하기만 했죠. 우리 모년 아빠를 잃은 슬픔으로만도 버티기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아빠는 친척분들과 거의 교류가 없이 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함께 해줄 가족이 없었습니다. 첫날엔 소방관 삼촌 몇 분이 자기 일처럼 장례식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2번째 날 썰렁한 장례식장에 처음 보는 아저씨가 다친 모습으로 들어와서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에게 아주 정중하고 깊숙하게 인사를 하고 자신을 소개하셨죠. 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준희 소방경님이 구조해 주신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강 소방경님 덕분에 전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반면 가족분들께는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그 아저씨는 우셨고 저랑 엄마도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아빠가 소방관이어서 전 너무 자랑스럽고 좋았지만 50살밖에 안 된 우리 아빠를 데려간 그 직업이 이제 미워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빠는 돌아가시면서 우리 가족에게 큰아빠를 유산처럼 남겨주셨어요. 그 아저씨는 그날부터 아빠의 장례를 마치는 날까지 내내 붙어서 가족처럼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큰아빠라고 부르라고 했고 그때부터 큰아빠와의 인연이 시작됐죠. 하루아침에 아빠가 사라진 우리 집엔 웃음이 사라졌어요. 게다가 당장 가장이 없으니 5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사별한 우리 엄만 당장 마트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하셨죠. 아빠의 순직 공무원 연금이 나오지만 원래 아빠 월급의 반절 정도라서 우리 가족이 생계를 이어나가기 빠듯했거든요. 전 이 현실에서 도망치고만 싶었습니다. 엄마처럼 유약한 분이 갑자기 바깥에 나가 일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전 아빠의 죽음 이후 사춘기 때도 안 하던 방황과 반항을 했어요. 당연히 대입 시험은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1교시 이후 시험장에서 나와버렸어요. 이내야, 그래도 시험은 봐야지. 대학은 가야 할 거 아니니. 엄마,
난 대학 안 가고 일할 거야. 우리 형편에 무슨 대학이에요. 엄마 말씀도 안 듣고 전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죠. 이런 사정을 알게 된 큰아빠는 집에 와서 절 설득하셨습니다. 이내야, 우리 한국 사회는 대학 간판이 필요해. 지금 이 시기에 대학을 가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내년에 대학 가자. 큰아빠, 아빠도 없는데 큰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큰아빠가 우리 아빠라도 되냐고요. 난 이미 대입시험도 망쳤고 내 인생 틀려먹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기를 하나 운동을 잘하기를 하나 뭐 하나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대학 가서 뭐해요? 그래도 임마, 세상 살려면 대학 간판은 있어야 돼. 하늘에 있는 니네 아빠가 뭐라고 하시겠냐? 난 이제 네 아빠 대신이야. 네가 날 아빠 대접해주든 말든 난 그렇게 할 거다. 당장 재수학원 등록할 테니까 잔말 말고 공부해.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라고. 이렇게 큰아빠의 강압에 가까운 권유로 전 재수학원을 억지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전 당시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아빠만큼 정의롭고 착한 사람은 없어요. 그치만 그런 분이 하루아침에 잿더미 속에서 돌아가시고 세상의 대우는 그에 걸맞지 않았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소방관 하나쯤 화재 현장에서 죽은 줄은 모르고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딸인 저 하나쯤은 우리 아빠가 없는 세상에 이치에 맞지 않다고 소리치고 주먹을 날리고 싶었으니까요. 재수학원은 첫날부터 결석했습니다. 제 담당 선생님이 큰아빠에게 연락을 했는지 큰아빠는 저를 찾아내서 억지로 학원 앞에 떨구셨어요. 그냥 학원에 앉아만 있어. 공부를 하든 엎어져 자든 네 마음대로 하되 넌 아침부터 저녁까진 이 학원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내가 지키고 서 있을 거야. 큰아빠는 경찰 공무원으로 바쁜 분이셨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학원 앞에서 절 감시하셨어요. 제가 아침에 들어가는 걸 보시고 학원 끝날 시간쯤 절 데리러 오셨죠. 정말 급한 일이 있으실 땐 우리 엄마에게 꼭 학원 앞에 가서 절 지키고 서 있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대요. 이내야, 큰아빠 참 대단한 분이다. 엄마도 너 대학 가는 걸 어쩌지 못했는데 너희 아빠처럼 널 챙기시는구나. 웬만하면 너도 큰아빠 말씀대로 네가 원하는 대학 가. 극성인 우리 큰아빠 덕에 제 반항도 잠시였고 전 금세 정신 차리고 대입시험을 준비했어요. 원래 제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매일 암기할 것을 달달 외우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리고 대입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전 어떤 대학에 과를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빠와의 추억이 떠올랐고 제가 잘하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빠가 퇴근하시면 늘 목이랑 허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제가 안마를 해드렸는데 아이고 너는 아기 힘이 장난이 아니다. 빈말이 아니라 이내한테 안마 받는 게 병원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전 추운 겨울 대입시험을 받고 물리치료과로 유명한 대학교에 입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 날이 됐어요. 큰아빠, 저 합격했어요. 전문대학 물리치료과인데 여기 졸업하고 자격증 따면 물리치료사도 될 수 있대요. 저 이제 사자 안마사 아니고 진짜 치료사 될 거예요. 기특한 녀석 잘했다. 네가 안마를 좀 잘하니 그 기술 살려서 물리치료사라. 진짜 근사한데. 이 큰아빠 다친 데는 앞으로 네가 전담해서 치료해줘야 된다. 당연하죠. 큰아빠뿐이에요. 큰아빠네 식구들이며 친구들 모두 저한테 오시면 공짜로 물리치료 해드릴게요. 그런데요, 큰아빠 죄송해요. 제가 공부를 잘했으면 일반 4년제 대학을 가는 건데 그렇게 학원비도 대주시고 응원해 주셨는데. 큰아빠네 자식 둘은 둘 다 명문대생이었거든요. 큰오빠는 고려대 법학과, 작은 언니는 서강대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제 대학 급이 낮았으니까요. 요 어린 것이 이상한 생각을 다 하네. 봐라, 니네 오빠 언니들이 명문대 다니면 뭐하니? 이 큰아빤 효도 받는 게 없어. 매년 내는 등록금만 비쌀 뿐이야. 근데 우리는 대학 졸업하면 나 무료로 물리치료 해준다면서? 이건 거의 의사 조카 둔 거랑 같지.
재수 씨, 그리고 이건 이내 학비에 보태주세요. 큰아빠는 두툼한 흰 봉투를 엄마에게 쓱 내밀었습니다. 아유, 시아주버님 그 마음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딸 등록금은 제가 마련할 수 있어요. 그 이 순직한 보상금으로 대학 등록금 정도는 낼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 전보다 반절이지만 우리 딸이랑 둘이 아껴서 살면 살아치고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엄만 큰아빠가 내미신 봉투를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큰아빠는 봉투를 그대로 우리 집에 놓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돈을 보고 엄마와 전 정말 놀랐어요. 현금으로 2천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보다 30년은 더 된 때에 2천만 원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빌라의 전세금보다 조금 작은 액수니 놀랄 수밖에요. 엄마는 봉투를 품에 껴안고 우셨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해서 이런 은인을 우리에게 남겨줬네요. 시아주버님이 우리 혜인이 아빠처럼 우리를 살펴주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편히 가서 쉬슈. 큰아빠의 도움으로 등록금 걱정 없이 전문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국가 자격증으로 물리치료사를 취득한 뒤 전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25살부터 전 정형외과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월급을 벌 수 있게 되니 엄마가 하시는 파출부 일을 그만두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엄마에게 제 월급을 모두 드렸어요. 하지만 엄만 제 월급을 고스란히 고이율의 적금에 모두 넣으셨습니다. 이 적금은 제가 결혼할 때 시집자금으로 절대 건들지 않겠다고요. 전 좀 더 깨끗한 신축 빌라 전세로 집을 옮겼으면 했지만 엄만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나 결혼 안 할 거야. 엄마랑 둘이서만 살 거란 말이에요. 엄마도 나이가 50이 훌쩍 넘으셨잖아. 맨날 손목이랑 허리 아프다고 하시면서 이제 파출부 일 그만하세요. 아빠 공무원 연금이랑 제 월급 합치면 우리 집도 이사 가고 더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 얘기에 엄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네가 왜 결혼을 안 하니? 이런 말 하면 엄마 너무 속상해. 너 제대로 시집 보내놓고 죽어야 나중에 네 아빠 만나도 내가 당당하지. 좋아하는 남자도 없었고 엄마 혼자 두고 시집갈 마음이 그땐 하나도 없었죠. 그땐 말이에요. 26살 때 한 남자를 만나고서부터 전 결혼을 꿈꾸게 되었답니다. 그날은 무더운 7월 중순의 어느 날이었어요. 전 평상시대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의사의 치료 요청서 하나가 와서 환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름이 왜 저라 특이해서일까? 이상하게도 진단서 안에 환자 이름과 나이가 눈길이 가서 들여다보고 있었죠. 환자 최준님 오셨나요? 그때 어깨를 감싸면서 저요 하고 치료실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31살의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적당한 키에 단단한 체구 그리고 크고 명료한 말투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최준 환자는 교통사고로 목 경추와 어깨 손상을 당해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이었거든요. 고통이 심하고 환자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온열 마사지 기계를 연결해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기계에 다친 부위의 통증을 완화하고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치료가 끝나면 제가 다시 들어올게요. 네. 저 혹시 바쁘십니까? 네? 아니요. 다른 환자분 지금 없으셔서. 괜찮으시면 여기 안에 같이 머물러 계시면 안 될까요? 제가 몇 시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지금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이 진정되질 않아서요. 혼자 이렇게 누워있기가 좀...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여기 앉아 있을게요. 좀 부끄러워하면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분의 얘기에 전 치료받으시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환자분 옆에 앉았죠. 그리고 온열 치료가 끝나고 전기 치료를 위해 움직이면서 저의 가슴 부분이 환자의 코를 스치게 됐습니다. 사실 전 마른 몸에 가슴이 D컵으로 글래머러스한 체형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했어요. 이것 때문에 문 남성들로부터 대시도 참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전 그런 시선이 좋지 않았고요. 절 무슨 젖소 취급하면서 부럽다고 놀려대는 친구들도 제 가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남자들의 시선도 모두 싫었습니다.
그저 창피하기만 해서 브래지어를 타이트하게 하고 그 위에 압박붕대를 두르고 옷을 입고 지냈는데 그땐 여름이라서 압박붕대를 못했어요. 환자분은 그 뒤로 얼굴이 붉어지더니 절 잘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괜히 부끄러워져서 얼른 치료를 끝마치길 기다렸죠. 그날부터 약 2달 동안 최준 환자는 저에게 치료를 받았어요. 심지어 저 말고 다른 한 물리치료사님이 계셨지만 기다렸다가 꼭 저에게 치료를 받았죠. 그리고 어느 날은 초콜릿, 어느 날은 커피, 어느 날은 핸드크림,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맛있는 음식이나 작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던 8살 많은 물리치료사 언닌, 저 봐라, 최준 환자 또 선물 들고 와서 꼭 너한테만 치료받겠다지? 이게 무슨 뜻이겠니? 그 환자가 저에게 흑심이 있다면서 언니는 저를 놀려댔고 전 그게 부끄러웠지만 싫지 않았어요. 저도 점점 최준님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최준님은 자기 얘기를 저에게 했고 저도 그분에게 제 얘기를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환자분이 완쾌되어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됐지만 우린 이제 정식으로 연애를 하면서 바깥에서 만남을 이어갔어요. 남자친구는 한양대 기계공학부를 졸업하고 큰 기계설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총기가 가득하고 회사 사장 자리에까지 오르겠다는 야망으로 가득 찬 남자였죠. 실제로 회사 일을 진심으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남자친구에 비해 전 그저 전문대를 졸업하고 해맑게 물리치료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아가씨였어요. 그런저럴 남자친구는 많이 좋아해줬고 급기야 반지를 주며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전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승낙을 했고 우린 결혼하기 위해 양가 어른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자친구 부모님이 도통 절 찾지 않아서 어찌된 일인지 물어봤죠.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엄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하셨고 학벌과 집안 배경이 좋은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네. 아직은 우리 결혼을 반대하시지만 내가 열심히 설득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속상했지만 현실은 그랬어요. 전 홀어머니의 전문대 졸업한 물리치료사일 뿐이니까 그 집에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 직접 만나보고 알게 되면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제 학교 얘기만 듣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않는다는 게 상처였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결혼을 하겠다면 너에게 물려줄 유산 없다고 강경하게 나왔다고 해요. 예비 시모가 저렇게 나오자 우리 엄마도 이 결혼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널 그렇게 반대하는 집안이랑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니? 조건이나 간편만 보고 사랑 금 나누는 집안과 엮여서 좋을 게 없을 거야. 엄마의 얘기를 듣고 큰아빠도 절 설득하기 위해 오셨어요. 전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죠. 큰아빠, 저도 다 큰 성인인데 제가 선택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루라도 행복하고 눈물 안 나게 예쁜 사랑할 수 있게 저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결국 큰아빠도 엄마도 제 굳은 의지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오랫동안 설득한 끝에 시부에게서 결혼 승낙을 받아냈죠. 시모는 끝까지 결혼 승낙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장에 참석하셨으니 허락하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뒤 전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과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50대의 젊은 시모는 여간 깐까는 분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툭하면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네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겠니 하며 제 전문대 출신을 꼭 걸고 넘어가셨죠. 그래서 전 좋아하는 남자와 함께 살게 됐지만 삶은 팍팍하고 외로웠습니다. 우리 남편은 워커홀릭답게 늘 회사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부모, 특히 시모의 말씀은 절대 복종하는 효자였던 거예요. 그 당시 병원에서 일하면서 일요일 하루만 쉴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임신을 하고 나면 따로 출산 휴가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를 임신하고는 병원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첫 아들을 낳고 연년생으로 뒤이어 딸을 낳아 남매를 키웠죠. 그렇게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살았어요. 힘든 시집살이에 아이들이 저에게 전부였을 만큼 너무 예쁘고 소중해서 힘을 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살던 시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새벽에 주무시다 숨이 멎으셨는데 아침이 돼서야 발견하고 가족들은 급히 병원으로 모셨죠. 시부는 이미 사망한 뒤였고 검시관님이 오셔서 급성 심근경색 양성을 받아 나왔다는 확인을 받고 시부의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처음 결혼을 반대했었지만 함께 살면서 시부는 점차 절 며느리로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아이를 낳은 날 병원에 오셔서 손주를 안아보시곤 며느라, 손주 낳느라 고생 많았다. 예전에 네가 시집 오는 걸 반대했던 건 너희 시모가 하도 고집을 부려서 하는 수 없이 따라준 거야. 그때 미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었죠. 우리 아빠도 시아버지도 왜 이렇게 일찍 하늘나라에 가버리는 걸까요? 아빠가 없는 저에게 점점 의지가 되는 시부는 또 다른 아빠와 같아서 조금 마음의 위안이었죠. 그랬는데 시부가 돌아가신 모습을 보며 전 한참을 통곡하며 울고 있었죠. 하지만 우린 상주로서 장례식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시모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너 괜히 며느리랍시고 상주 자리 지킬 필요 없다. 너 출신이 좀 그래서 내가 친척들한테도 대학 안 나온 거 얘기 못했으니까 그냥 음식이나 나르고 육개장이며 밥이며 떨어지지 않게 그거나 잘 챙겨. 자기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어서 너무 슬픈 나머지 경황이 없어야 할 때 시모는 또 제 대학 얘기를 들먹였어요. 게다가 전 음식 도우미 이모처럼 거기서 서빙이나 하라네요. 상주로서 지킬 자리도 제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이미 식구도 된 저의 대학교가 시모는 그 정도로 부끄러운 걸까요? 시부를 잃은 슬픔은 이제 시모에 대한 원망과 제 신세에 대한 한탄으로 바뀌며 전 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남편 말고는 이제 시댁에 시모만 남게 되겠죠. 3일 동안 전 떳떳하게 상주 자리에 있지 못하고 약간 뒤편에 서서 시부의 마지막 자리를 지키고 잘 보내드렸어요. 아이들 육아에 전념하다가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시작하면서 시댁에서 시모와 둘이 지내니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함께 일했던 물리치료사 몇 분과 같이 치료 전문센터를 개원했습니다. 처음에는 파리만 날리다가 우리를 아끼셨던 단골분들을 시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우리 센터에 오는 환자들이 늘어났어요. 저는 제 일을 다시 할 수 있어서 좋았을 뿐 아니라 일주일에 5일만 일하고 버리는 병원보다 배로 늘어나서 참 좋았죠. 그렇게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애들 키우고 바쁘게 살다 보니 지금에 와 있네요. 남편도 저도 머리가 희끗해지기 시작하는 중년의 나이가 됐죠. 그 세월이 지나면서 혼자 사시던 우리 친정엄마도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시고 또 우리 애들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저는 경사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 남편이 드디어 사장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한 회사의 대표가 되는 거죠. 전 남편의 사장 취임을 축하해주기 위해 청담동의 수제 양복점에서 남편을 데려가 몸의 치수를 재고 감색 이태리 고급 원단을 직접 골라서 멋진 정장을 맞춰줬어요. 양복집을 나오면서 저도 드레스를 맞추겠다고 같이 가서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수제 양복이라 확실히 질이 좋더군. 고마워. 근데 당신까지 드레스를 맞춘다고? 당사자도 아닌데 당신이 그렇게 차려입을 필요가 있어? 하면서 남편은 회사에 다시 들어가 봐야 한다면서 절 두고 먼저 가버렸어요. 다정하지 못한 남편이 좀 서운했지만 뭐 하루 이틀 저렇게 차가운 남자도 아니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인근의 여성 드레스샵에 갔어요. 사모님 어떤 좋은 행사에 입으실 드레스 찾고 계신가요? 네, 남편이 이번에 CEO로 승진이 돼서 사장 취임식이 있답니다. 전 흐뭇한 미소로 직원에게 얘기했죠. 어머, 정말 축하드려요. 사장님 사모님이시라면 제가 더 신경 써서 고급스러운 드레스 찾아드릴게요. 직원의 추천으로 몇 벌 입어보면서 거울을 보니 기분도 너무 좋고 결혼식 때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우아한 머메이드 라인이 예쁜 이브닝 드레스를 맞추고 나와 백화점에 가서 아이들 입힐 정장 2벌도 샀습니다. 시모는 이미 남편에게서 거금을 타내서 알아서 옷 맞추겠다고 신이 났었기 때문에 전 그쯤에서 마치고 집에 들어갔죠.
대망의 사장 취임식 날이 밝았습니다. 오후 1시 행사였지만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욕탕 가서 씻고 돌아와서 식구들 아침 먹이고 준비하느라 분주했어요. 우아하게 올림머리를 미용실에서 하고 집에 돌아오니 시모도 미용실을 가려고 나가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대뜸 저를 비웃듯이 보며 그러는 겁니다. 지금 너도 사장 취임식 가겠다고 나서는 거니? 네, 그럼요. 어머님, 제가 남편의 정식 아내인데 당연히 함께 가야죠. 남편 수제 양복 맞추면서 제 드레스도 빌렸어요. 뭐, 드레스? 급도 안 되는 년이 거기가 어디라고 가? 야, 부인이 정식 있고 첩이 있니? 넌 본처라 당연히 가도 된다는 거야, 뭐야. 네가 본처면 뭐하니? 대학도 못 나온 천한 것이 어딜 가겠다는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안 돼. 넌 집이나 지키고 있어. 하며 시모가 저에게 쌍욕을 하며 취임식에 못 가게 막았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난 소동에 아이들도 나와서 할머니를 말렸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너무하세요. 아빠 취임식인데 왜 우리 엄마가 못 가요? 우리 엄마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할머니. 우리에게 엄마인데 당연히 아빠 옆자리에 계시는 게 맞죠. 듣기 싫다. 이놈의 자식들이 어디 위아래 없이 할머니한테 눈을 치켜뜨고 대들어.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최씨 가문이야.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니들 엄마가 격이 맞길 해야 말이지. 다른 소리 필요 없어. 거기에 시장님도 오시고 온 회사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괜히 니네 엄마 출신 얘기 나오면 내 아들 앞길 막는다. 와, 할머니 진짜 말도 안 된다. 우리 엄마가 어때서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빠, 할머니 좀 말려봐요. 이제 억지까지 쓰세요. 저도 내심 도가 지나친 시모를 남편이 말려주길 기대했어요. 하지만 제 기대는 와장창 깨졌습니다. 너희들이 어디 할머니한테 버릇없이 구는 거야? 당장 방으로 들어가. 어른들 일에 너희들이 나서는 법은 없어. 미안하지만 여보, 난 오늘 신중하고 중요한 날이오. 어머님이 저렇게까지 반대하시는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집에 있는 게 좋겠어. 어차피 이건 형식적인 자리라서 가족들이 죄다 올 필요 없으니깐. 남편은 결국 시모의 말을 따르는 어쩔 수 없는 효자인 거예요. 전 배신감으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당신 진심이에요? 그 자리엔 누구보다 아내인 제가 가야 하는 거예요. 당신이 20년 넘게 그 회사에 매진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한 내가 가야 한다는. 갑자기 서름이 복받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시모는 코웃음을 쳤고 결국 사장 취임식엔 남편과 시모만 갔습니다. 우리 아들, 딸은 제 편을 들면서 엄마 없인 우리도 가지 않겠다고 버틴 거예요. 단순히 취임식에 가지 못해서 서운한 게 아니라 그간 쌓인 시모의 멸시와 구박,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항상 시모의 뜻에 따르는 남편, 전 남편과 시모에게 신물이 났어요. 그리고 속상함을 견디다 못해서 한참을 고민한 끝에 남편과 시모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나이도 이제 50을 앞두고 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우리 아이들 보기에 창피했습니다. 전 아들, 딸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서준아, 예원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너희들이 안 좋아하겠지만 이제 엄만 너희 할머니와 아빠랑 함께 살 수가 없단다. 엄마도 엄마를 존중하면서 남은 인생 살기로 결정했어. 괜찮겠니? 엄마 결정 따라줄 수 있을까? 엄마, 잘 생각했어요. 난 전부터 엄마가 아빠랑 이혼했으면 했어. 엄마처럼 사는 여자가 어디 있어? 엄마를 보고 자라온 내가 엄마처럼 결혼해서 살면 어떻겠어요. 당당하게 이혼하셔도 난 엄마 편이고 엄마 응원해. 나도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살기 싫단 말이야.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건 싫지만 저도 예원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엄마가 행복해지는 게 제일이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마시고 이혼하세요. 우리도 벌써 다 컸으니까 엄마 이해해요. 내 착한 아이들이 이렇게 절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니 전 너무 고맙고 기뻤습니다. 아이들을 물리고 바로 큰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 얘기를 털어놨죠. 큰아빠가 걱정하실까봐 그동안 시모가 저에게 했던 일들과 남편은 절 지켜주지 않았다는 하소연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큰아빠는 제가 그간 겪은 일들에 크게 당황하지 않고 묵묵히 긴 얘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큰아빠, 전 오늘로 집을 나가서 남편과 이혼 준비할 거예요. 앞으로 단 하루도 못된 시모와 살지 않겠습니다. 당연하지. 수서동 우리 집으로 오거라. 방이 많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와도 괜찮아. 그리고 단지 이혼만 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과 시모에게 복수할 겁니다. 남편 사장 승진 취소시킬 방법 있을까요? 물론이지. 그 자식을 내가 가만 내버려 둘 줄 알았냐? 내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그놈 파면시킬 거야. 너네 시모도 마찬가지고. 이 큰아빠가 모두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넌 당장 짐 싸서 여기로 와. 아이들은 당장 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 함께 데려오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짐을 싸서 큰아빠 집에 들어가서 빈방 하나를 썼습니다. 큰아빠는 2년 전에 아내를 상처하셨기 때문에 혼자 50평대의 넓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가끔 오빠랑 언니가 들려서 쓰는 방이 3개나 더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내기에도 부족함이 없었죠. 취임식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제가 갑자기 집을 나오니 전화를 했지만 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난 남편 최준과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엔 들어가지 않을 테니 앞으로 이혼 준비나 협조하세요. 남편은 이제 막 사장이 된 내가 이혼으로 이력에 먹칠할 마음이 없으니 당장 집에 들어와.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계속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을 거예요. 우리 큰아빠의 존재를 남편은 모를 테니까요. 큰아빠는 늘 제 주변에 있었지만 남편과 마주쳐서 인사를 나눈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전화인데 받을 리 없죠. 그리고 뒤이어 온 시모의 문자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 이혼한다며? 잘 생각했다. 사장이 된 내 아들에게 격이 맞는 새 아내가 필요하지. 그대로 네가 나가 산다고 해주니 고맙고 정 필요하면 위자료 정도는 챙겨주마. 다시 돌아오지 마라. 아무리 절 싫어해도 그렇지 함께 모시고 산 세월이 20년이 넘는데 아이들의 어미인 절 보고 돌아오지도 말라네요. 전 정말이지 결혼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가 그렇게 염려하셨고 큰아빠가 말리셨는데 제가 제 발등을 찍은 거예요. 20대부터 40대까지 꽃다운 날들을 송두리째 날려버렸습니다. 시모같이 날 싫어하는 사람을 모시고 무심한 남편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았다니 집을 나와서 이혼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줄 알았는데 도리어 너무 편한 생활이 시작됐어요. 큰아빠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물리치료센터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퇴근 후엔 고등학생 아들, 딸의 학원을 차로 데려다 주면서 같이 차에서 도시락이나 간식도 먹으면서 하루의 일을 얘기했고요. 큰아빠는 연세 있는 남자분답지 않게 혼자서 집안일도 잘하고 사시는 분이라서 제가 도와드릴 것도 별로 없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오는 청소 도우미가 전체적인 청소를 다 하셨고 집은 늘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는 반찬과 국이며 찌개가 매일같이 배달이 오고 본인이 백화점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들로 사와서 냉장고를 채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큰아빠에게 해드릴 집안일이라고는 냉장고에 있는 국이나 반찬으로 아침상만 차려드리면 됐고 빨래도 제 것만 따로 하면 됐어요. 전엔 직장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하느라 집에서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여가 생활이라는 걸 보내면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 데려다 주면서 매일 얼굴 보고 보기 싫은 시모도 남편도 함께 있지 않으니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죠. 이건 모두 우리 큰아빠 덕분이었습니다. 큰아빠는 적적하게 큰 집 혼자 살다가 제가 와주니 사람의 온기가 돌고 대화할 상대가 생겼다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시댁은요, 제가 나오고 나니 늙고 게으른 시모가 집안일을 대신하지도 않았고 남편과 시모는 아주 불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교복도 할머니는 제대로 세탁도 안 해주셔. 여자이니까 나보고 청소랑 빨래를 해놓으라는 거야. 엄마도 없는 이 집에서 살기 진짜 싫어요. 맞아요. 대부분 학교랑 학원에서 밥 사 먹지만 집이 더럽기도 하고
할머니는 교회 친구들 집에 데려와서 밤 늦게까지 놀고 진짜 집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전 아이들 학교 근처로 집을 구해서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큰아빠는 예상을 하셨던지 원래 살던 동네 근처에 아파트 한 채를 전세 계약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큰아빠, 제가 돈이 충분히 있으니까 잔금은 제가 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 이름으로 계약했으니 내가 낼 거다. 너랑 애들이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해. 큰아빠 덕분에 전 애들 학교를 도보로 갈 수 있고 살기 좋은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남편과 시모가 없는 틈에 아이들 집만 트렁크로 들고 와서 나와버리니 남편은 화가 나서 저에게 당장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자기 핏줄인 애들을 너 같은 것이 왜 데려간 거냐고 난리를 피웠죠. 대입 앞둔 우리 애들이 그 집에서 제대로 케어도 못 받고 있어서 너무 불편했던 건 알고 있나요? 한참 공부하느라 바쁜 애들 먹는 거며 빨래며 당신들이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니, 앞으로 할 자신은 있을까 모르겠네. 애들이 그 집에서 살기 힘들다고 나온 거니까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애들 케어해줄 자신 없으면 조용히 입 다무시죠. 그리고 애들도 아빠와 할머니에게 연락을 직접 드렸어요. 우리가 그 집에서 살기 너무 힘들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아빠랑 이혼하더라도 우린 엄마랑 살 거니까 우리 찾지 마세요. 이렇게요. 남편이나 시모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살갑고 다정하게 잘 대해주었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단호하고 매몰차게 나올까요? 이살 나오면서도 아이들은 아빠와 할머니에 대한 미련이나 정도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아이들을 졸지에 잃게 되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았지만 자기들도 어쩔 도리가 없었던 거죠. 큰아빠는 저에게 이혼 전문 변호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에서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지만 알고 지내던 후배 경찰들을 통해 남편과 시모의 뒷조사를 진행하고 계셨어요. 내가 요즘 무료한 늙은이 생활에 질리던 참이었는데 요즘 그 사람들 건수 잡아서 복수할 계획을 하니 화이기를 되찾았어. 내 딸 이내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살았다니 그 인간들 아주 뭉개주겠다. 그리고 큰아빠는 저에게 시모에게 숨겨진 비밀 하나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전 기함하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시모는 글쎄 첩이었던 거예요. 시부는 시모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불륜관계로 만나서 본처 몰래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부인도 아닌 첩이 남편까지 낳게 된 거죠. 시부의 본처는 조용하고 착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시부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났어요. 어떤 남자가 왔는데 시모가 깜짝 놀라서 상주 자리에서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 남자분은 시모 또래의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는데 장례식장에 혼자 와서 소주만 들이켰습니다. 그러다가 취해서 큰 소리로 그래 잘 갔다 이 나쁜 자식아. 우리 누나 마음 고생시키다 먼저 죽이고 너도 가는구나. 너 일찍 병으로 고통받다 죽지 그랬냐. 이러고 우는 겁니다. 하지만 시모도 남편도 그 누구도 그분에게 인사를 하거나 말리지도 못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분이 본처분의 남동생이었던 거죠. 본처였던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모는 호적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원래 정실 부인이었던 양 거짓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래놓고 제가 4년제 대학 못 나오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이유로 저한테 천한 출신이라고 구박을 했다니 정말 내로남불이네요. 아마 자기가 첩이어서 받았던 멸시를 저에게 푼 것이고 진실로는 자기 출신이 천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절 더 못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도 아주 가증스럽고 못된 인간입니다. 자기 엄마가 첩이었다는 사실을 이날까지 아내인 저에게도 철저하게 숨겼으니 말이죠. 그리고 아마 첩의 소실이었다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더 열심히 성공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이 엄마의 뜻을 거스른 적은 저와의 결혼 단 한 번뿐이었어요. 그 외엔 자기 엄마를 불쌍히 여겨서 더 잘해드리려고 하는 효자였으니까요. 시부의 장례식이나 사장 취임날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처인 절 첩인 양 취급했다니 시모와 남편이 더 싫어지고 혐오스럽기까지 했어요. 내가 최서방, 최중 그 인간 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거다.
그리고 큰아빠는 하나씩 계획했던 일들을 실행하셨습니다. 큰아빠가 조사해보니 남편이 회사 생활하는 동안 납품회사에 접대를 여러 번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황과 증거를 모으셨고 증언을 해줄 납품회사 전 직원까지 섭외해 놨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골프 여행이니 식사비니 등으로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걸 포함해서 회사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일들을 회사 공금 횡령의 죄로 물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큰아빠는 경찰 출신으로 경찰 쪽에 힘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빠 딸이자 제 친언니처럼 지내는 서진 언니의 남편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 고위공무원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 큰아빠가 알아낸 사실과 증거를 보내서 확실하게 남편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선 날벼락을 맞고 말았어요. 대표의 부도덕한 짓을 까발리고 앞으로 모든 국가 지원을 끊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며 행정소송까지 각오를 하라는 기획재정부의 공문이 회사로 날아갔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선 주주총회가 열리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얼마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요. 또한 회사에선 단지 퇴사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횡령했던 금액의 배상금까지 물을 것이라고 해서 남편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됐죠. 무엇보다 회사에 자신이 청춘을 다 바친 남자가 세상 부끄러운 짓이 탄로가 나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했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까요?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선 제가 일하고 있는 센터에 찾아왔습니다. 여보, 나 회사에서 잘렸어. 나 왜 이렇게 된 거냐? 내 평생 성공하겠다고 달려왔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다고? 난 이제 살아갈 힘도 없어. 내 전부였던 회사는커녕 이제 어디 번듯한 곳에 취직도 못할 거야.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은 날 떠났고 하는 일 없이 나만 달달 볶아대는 엄마와 집에 있어. 나한테 이내 네가 내 안식처였어. 그러니까 엄마 반대해도 너랑 결혼했지. 애들과 같이 돌아오주면 안 되겠니? 앞으로 너한테 잘할게. 당신의 사과도 후회도 이제 너무 늦었어. 게다가 당신은 이제 어디 갈 회사도 돈도 없는 나이 든 남자에 불과한데 내가 왜 그런 당신을 걷어먹이겠어? 내가 첩 출신인 당신 엄마한테 그렇게 수모를 당할 때도 당신은 한 번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절대 용서 못해. 돌아가. 술 먹고 취한 꼴 그만 보이고. 제 냉정한 태도에 남편은 크게 상처 입고 돌아갔어요. 남편에 대한 큰아빠의 복수는 성공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해야 할 대상은 아직 남아있다. 너희 시모. 너희 시모가 교회랑 자기 대학 동창 모임 그렇게 중요시한다고 했지? 큰아빠는 자신의 계획을 떠올리며 고소하다는 듯이 웃으셨어요. 시모는 자기가 4년제 대학을 나왔다는 자랑을 사는 내내 저한테 해댔고 교회에서 권사로 지내면서 교회 사람들과 대학 동창 모임을 잘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큰아빠는 어떻게 소문을 퍼뜨린 건지 시모의 교회와 대학교에 시모의 민낯을 공개했어요. 바로 유부남을 꼬셔낸 불륜녀였고 그의 아들까지 낳아 키웠다고요. 그리고 유부남을 본처에게 뻔뻔하게 굴고 본처가 병으로 죽을 때까지 도리어 본처를 괴롭혔던 사실들. 자기가 첩 출신이었다는 것도 숨기고 며느리를 봐놓고선 도리어 천한 출신이라며 며느리를 내쫓은 일 모두가 알려지게 됐어요. 시모는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와 각종 모임을 끊고 집에 알아 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찾아와서 분풀이를 하더군요. 너냐? 내가 첩이었단 걸 어떻게 알아내서는 동네방네 소문낸 것이? 그 요사스러운 년이 너야? 네가 네 하늘 같은 서방 회사에도 꼰지르고 다 한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 아들이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쫓겨나게 됐냐고. 목소리 낮추세요.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난 이제 당신 며느리가 아니고 이 집은 엄연히 우리 큰아빠가 해주신 우리 집이에요. 맞아요. 당신 아들이 저지른 죄를 찾아내서 기획재정부에 있는 우리 형부한테 알려준 것도 그리고 당신이 첩 출신이라는 걸 알아내고 주변에 퍼뜨린 것도 모두 경찰 출신이었던 우리 큰아빠가 날 위해 해주신 복수였어.
가증스러운 인간 같으니 자기는 첩이고 남편은 첩 자식이었던 주제에 날 업신여겨? 진짜 천한 것들은 당신과 당신 아들이었어. 이렇게 시모에게 해대니 처음으로 속이 아주 후련했습니다. 아니, 뭐라고? 너한테 큰아빠가 어딨어? 형부가 어딨고? 우리 아빠는 자랑스러운 소방관이셨고 우리 아빠 덕에 목숨을 구한 분이 바로 우리 큰아빠세요. 그리고 큰아빠가 날 뒤에서 지켜주고 계셨는데 당신은 그런 것도 모르고 날 무시하고 마음대로 대했지. 내가 아빠 없고 엄마도 나중에 돌아가셨다고 힘없는 여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당신을 상대해줄 사람도 하나 없이 굴욕적이고 외롭게 살아보시구랴. 제 얘기에 시몬은 발끈해서 집안의 물건들을 던지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만 고상 떨던 시몬 자기 본색을 드러냈죠. 첩 출신다운 행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포악해진 시모의 모습에 놀란 우리 아들은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했고 경찰들에게 시모는 끌려나갔어요. 자기 손자가 경찰 신고를 해서 끌려나가다니 정말 시모는 밑바닥 아래로 추락해버린 신세가 돼버렸죠. 그렇게 큰아빠는 저를 위해 남편과 시모에게 복수를 해줬습니다. 직업도 잃은 남편은 저의 이혼 요구에 맞설 힘도 능력도 없었어요. 전 남편이 불쌍해서 재산 분할 요구도 하지 않고 우리 애들의 친권과 양육권만 가져왔고 우린 그렇게 이혼을 합의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 얼굴은 몰라보게 수척해졌어요. 요즘은 술도 줄이고 아파트 관리소에 취직해서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하기 바빴던 시몬 이제 사는 낙도 없이 집안에 콕 박혀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시모가 원망스러워서 따로 살자고 시모에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렇게 돈독했던 모자 관계도 금이 간 모양입니다. 남편은 헤어지면서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동안 내가 미쳤지.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했는지,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는지 너무 가깝게 있어서 미처 모르고 살았어. 효도만 중요한 줄 알고 엄마만 감싸고 도느라 너한테 못할 짓 많이 했더라. 미안하다. 너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건 난 이제 능력도 없는 놈이고 너무 미안해서야. 이제 날 떠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양육권은 없지만 애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겠지. 아직은 애들이 날 멀리하고 싫어하는 것 같지만 애들한테도 이제 잘해보려고. 그런 남편이 불쌍해 보였고 전 아이들에게 잘 대해주고 좋은 사이가 되어보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모랑 건강히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전 이제 중년의 이혼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정말 힘들고 지긋지긋했기에 혼자인 지금이 참 좋습니다. 제 일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어요. 우리 아빠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큰아빠를 저에게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큰아빠는 우리 아빠처럼 절 든든히 지켜주는 고마운 분이세요. 제 남은 인생 동안 아이들 대학 잘 보내고 키우면서 큰아빠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큰아빠도 나이가 어느덧 80을 바라보고 계시고 당뇨와 혈압 그리고 허리 디스크까지 지병을 갖고 계시거든요. 큰아빠 집에 주말이면 가서 서진 언니랑 셋이 맛있는 외식도 하고 나들이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서진 언니는 혼자 된 우리 아빠를 친딸인 자기보다 더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서진 언니랑 같이 큰아빠를 곁에서 모시면서 살자는 약속을 했죠. 우리 남편의 효도로 저는 참 힘들었지만 사람에게 은혜를 갚고 효도를 다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다면 정말 있는 힘껏 잘 해드리셔요. 제 험난했던 결혼과 이혼 얘긴 여기에서 끝낼게요. 저의 얘기가 지루하거나 재미없지는 않았을까요? 혹시 제 사연이 채택이 되어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다면 참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